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식당 문으로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 식당은 당신께 맞지 않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제 아들의 생일이에요. 아무도 그들의 테이블을 보려 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았다. 레스토랑 주인인 노인이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접시의 음식으로 시작된 기적이 일어났다. 한 젊은 여성이 7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그녀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여종업원은 그들을 몹시도 얕잡아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당신 같은 분은 모시지 않습니다. 여종업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지원으로 32살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민호였다. 그들은 이 식당에 오기 위해 비를 맞으며 3시간 동안 걸어왔다. 왜냐고? 오늘이 민호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해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지원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했었다. 7번째 생일에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식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때는 돈이 있었고 남편이 살아있었으며 삶에 의미가 있었다. 제발요. 지원이 여종업원에게 속삭였다. 아들 생일이에요. 6개월 동안 동전 하나하나 모았어요. 한 끼 먹을 돈은 있어요. 단 한 끼만요. 접객권은 웃으며 말했다. 저희 가장 싼 메뉴가 얼마인지 아세요? 7만 원이에요. 당신 좀 보세요. 주머니에 7천 원 정도 있을 거예요. 민호가 엄마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엄마, 가자. 나 배고프지 않아. 하지만 지원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도,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아이에게 학교 급식을 나눠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그런 아이였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아이였다. 돈 있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코트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7만 3천 원이 들어있었다. 민호가 옆 바닥에서 잠든 사이 밤마다 사무실을 청소하며 6개월 동안 모은 모든 돈이었다. 여주인이 봉투를 낚아채고 돈을 세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이 지폐를 툭툭 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폈다. 마치 가난 자체가 전염될까봐 조심하는 듯 했다. 좋아. 하지만 뒤쪽에 앉아. 다른 손님들이 널 보는 건 원치 않아. 그들은 부엌 근처 작은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테이블은 흔들거렸고 의자는 낡아 있었다. 분명히 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앉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지원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뭐든 원하는 거 시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이 돈은 아껴야 해요. 오늘은 네 생일이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지. 그들은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세트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민호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다. 진짜 고기 맛이 어떤 건지 잊고 살았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밥과 김치, 때로는 밥과 물만으로 연명해 왔고 지원은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아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이 한 입 먹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 더 오래 즐기려고 조심스럽게 씹는 모습,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쁨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그녀는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갔다. 아내와 10대 딸과 함께였다. 아내는 지원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보석을 차고 있었고 딸은 최신 스마트폰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지원이 잃어버린 모든 것, 더 이상 아들에게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상징했다. 딸이 민호를 흘끔 보더니 코를 찡그리며 아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도 돼요? 여기 냄새를 나쁘게 만들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얘야. 곧 사라질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 아내가 덧붙였다. 왜 아무나 들여보내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고급 식당이었는데. 지금 보라고. 지원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서 싸우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식사를 멈추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작은 손이 떨렸다. 엄마, 배부르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 아니, 안 찼어. 계속 먹어.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린 더럽지 않아. 그냥 지금은 힘든 시기일 뿐이야. 그뿐이야. 제발 계속 먹어.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다. 방 안의 기쁨은 싹 사라졌다. 민호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찔러대며 더 이상 맛을 느끼지 못했다. 지원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강해져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아직 존엄성이 남아있음을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부유한 가족은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요리를 주문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모든 것에 불평했다. 고기가 질기다, 국물이 짜다, 반찬이 신선하지 않다 등등.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3가지 요리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박 씨였다. 그는 23살이었고 이 식당을 45년 동안 운영해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움직일 때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불평하는 부유한 가족을 눈치채고 뒤쪽 구석에 앉아있는 지원과 민호를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부끄러움, 민호가 식사를 멈춘 모습, 지원이 감추려 애쓰는 눈물을 모두 눈치챘다. 박 씨는 이 식당을 운영한 45년 동안 많은 것을 봐왔다. 부자들이 사소한 것마다 불평하며 음식을 낭비하는 모습도 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3시간에 걸쳐 늘려가며 그 경험을 오래 즐기려고 애쓰는 모습도 봤다. 친절과 잔혹함, 관대함과 탐욕도 목격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 씨는 먼저 부유한 가족에게 걸어갔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정중히 물었다. 아니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서비스는 형편없어요. 그리고 왜 저런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그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젓가락으로 지원과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긴 고급 식당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박 씨는 그 남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비싼 시계, 디자이너 슈트, 오만한 표정.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고는 지원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낡은 옷, 지친 눈빛,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사랑을 보았다. 희생을 보았다. 모욕 속에서도 꿋꿋한 품위를 보았다. 다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박 씨는 지원의 테이블로 걸어갔고 지원은 쫓겨날까봐 그를 올려다보며 몸이 뻣뻣해졌다. 또 다른 거절과 모욕을 준비하는 순간 박 씨가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였다. 눈까지 닿는 그런 미소, 너를 보고 있다. 너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미소였다. 음식은 어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정말 맛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패요? 전혀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거의 안 하셨더군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박 씨는 지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모습은 전에 본 적이 있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굽는 모습.
박 씨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자신의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정한 가난, 진정한 희생을 알고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그가 말했다. 그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요리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쨍그랑거리는 냄비 소리, 칼질 소리. 5분 후 그는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 위에는 식당에서 가장 비싼 요리가 놓여 있었다. 입에서 살살 녹는 한국산 왕소고기. 가격은 30만 원. 지원이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많았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박 씨가 말하며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지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선물입니다. 박 씨가 말을 끊었다. 오늘이 아드님 생일이시죠? 그럼 오늘만큼은 두 분 다 왕처럼 드세요. 지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을 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이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겨우 속삭였다.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50년 전 내가 당신이었기 때문이지. 초대받지 않았지만 환영받는 듯 그는 그들의 식탁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다. 20살 때 서울에 왔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었죠. 길거리에서 잠을 잤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었어요. 박스 나르기, 화장실 청소 같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죠. 하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상 배고팠고 항상 추웠고 항상 혼자였습니다.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음식을 잊은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겨울밤 나는 너무 추워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어. 눈이 내리고 있었지.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발도 감각이 없었어. 그냥 몇 분이라도 따뜻한 공기를 느끼려고 식당에 들어간 거지.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 그냥 다시 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따뜻함이 어떤 건지 기억하고 싶었을 뿐이야. 박 씨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며 과거에 잠겨 있었다. 지원은 그 고통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얼굴에 생생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인이 나를 봤어. 큰 체구의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지.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어. 당장 쫓아낼 줄 알았지. 그런데 그는 음식을 가져왔어. 뜨거운 국물, 밥, 김치, 구운 고기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먹어. 그리고 내게 먹을 게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고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움직일 수 없었어. 그가 다시 말해야 했지. 먹어, 꼬마야. 식어가고 있잖아. 박 씨는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 밥을 마치 마지막 식사인 약 먹었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정말 마지막이었지. 내 옛삶의 마지막 식사였어. 그날 밤 그 남자는 단순히 밥만 준 게 아니었거든. 그는 내게 일자리를 줘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식당을 운영하는 법도 알려주었어. 그리고 친절함이 약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지.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10년 동안 일했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식당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거리의 가난한 소년에게 온갖 사업을 물려주셨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옷차림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고 지원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먹어. 박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발, 그게 나게 기쁨이 될 거야. 그들은 식사를 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은 인간다운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짐도, 실패자도, 동정이나 경멸의 대상도 아닌 그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 왕실 소고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했으며 완벽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친절,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부유한 가족은 격분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양복 차림의 남자가 의자를 바닥에 긁으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린 정가를 내는데 그들에게 공짜 음식을 준다고? 이건 차별이야. 다른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다.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다. 그가 말할 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저는 잔혹함보다 친절함을, 당연시하는 태도보다 감사함을,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박 씨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어떻게 감히 아들에게 행복한 생일을 선물하려고 6개월 동안 돈을 모은 어머니를 조롱할 수 있나?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모욕할 수 있나? 어떻게 감히 사람의 인품이 아닌 옷차림으로 판단할 수 있나?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심지어 딸마저 불편해 보였다. 저는 이 식당 주인입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다. 우리를 쫓아낼 순 없어. 우리는 돈을 내는 손님이라고. 고소할 거야. 내 평판을 망가뜨릴 거라고. 여기서는 당신의 돈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여종업원이 당황하며 달려왔다. 박 사장님, 벌써 20가지나 시키셨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가 감당 못할 텐데. 그럼 기꺼이 100만 원을 잃는 셈이겠군요.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인간성을 잃는다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당장 이 식당을 닫겠습니다. 부유한 가족은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 남자는 큰 소리로 욕을 했고 아내는 체면을 살리려 애썼으며 딸은 부끄러움의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손님들은 멍하니 지켜보다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조용히 점점 더 크게 박수를 쳤다. 순식간에 식당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 씨가 다시 지원의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지원이 속삭였다. 저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셨잖아요. 정말로 사장님의 평판을 망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잃은 건 없어요. 박 씨가 말했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죠.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얻었어요. 평판은요. 친절을 위해 맞서서 평판을 망친다면 그런 평판은 가질 가치도 없죠.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박 씨는 지원의 남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회사는 책임을 부인했고 보상도 없었으며 보험도 없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에게 동반자이자 생계 부양자이자 미래가 있었으나 그 다음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과 홀로 키워야 할 어린아이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민호를 홀로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들었다. 학위가 없어 구할 수 없었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민호가 잠든 밤마다 그녀가 혼자 울었던 이야기, 그리고 만약 자신이 아프거나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던 이야기. 그는 그녀의 야간 청소일을 알게 되었다. 자정부터 시작해 새벽 6시에 끝나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민호를 깨우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킨 뒤 다시 잠들기 전까지 겨우
3시간 잠을 자는 일과도 알게 되었다. 밀린 집세, 쫓겨날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 누군가 그들의 생활 환경을 신고하면 민호가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주방에서 도움이 필요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준비를 도와줄 사람이야.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직한 일이야. 그리고 민호를 데려와도 돼. 네가 일하는 동안 뒷방에서 숙제를 할 수 있어. 직원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해. 여기서 매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 관심 있어. 지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박 씨가 말했다. 식당 위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은 비어있죠. 딸이 결혼해서 떠나기 전까지 살던 곳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난방도 되고 수도도 나오고 진짜 침대도 있어요. 당신과 민호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월세로 월급에서 조금만 공제할 테니 지금 내는 돈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왜요? 지원이 겨우 물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요. 저희가 실망시키면 어쩌고요? 제가 일을 못하면 어쩌고요? 만약에 그만해. 박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해. 왜인지 알고 싶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는 몇 달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주림에 지쳐 책상에 머리를 얹고 잠든 민호를 바라보았다. 잠든 작은 얼굴에도 7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스트레스의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한때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야. 박 씨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거든. 저 아이를 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속에 친절함을 품고 있잖아. 어제 학교 급식을 더 어려운 아이에게 줘서 좋았다고 했지. 그건 특별한 일이야. 흔치 않은 일이자 소중한 일이야. 이 세상에는 그 아이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 그리고 이 잔혹한 세상이 그 친절함을 짓밟기 전에 우리가 지켜줘야 해. 지원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다. 채소를 다지고 양념을 준비하고 끝없는 설거지를 하는 일. 하지만 정직한 일이었다. 품이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방 직원들이 그녀를 환영해 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고 농담도 나누었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 인간다운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다. 민호는 매일 저녁 뒷방에서 숙제를 했고 주방 직원들은 간식과 과자로 민호를 귀여워했다. 주방장은 김치 만드는 법을, 수셰프는 야채를 제대로 썰는 법을, 심지어 조용한 성격의 설거지 담당인 진수라는 사람까지 쉬는 시간에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다. 서서히 그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얼굴은 더 이상 수척하지 않았다. 민호의 성적은 향상되었고 그는 더 자주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개월 후 위생감독관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는 구석구석 모든 기기와 허가증을 꼼꼼히 점검했다. 온도를 측정하고 식품 보관 상태를 살폈으며 고용 기록을 검토했다. 점검이 끝난 후 그는 박 씨에게 다가갔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군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요? 박 씨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3개월 전 한 부유한 남자가 당신 식당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생 위반, 세금 문제,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죠.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당신 가게를 폐쇄시키려 했어요. 매우 집요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완벽합니다. 사실 완벽을 넘어서는 수준이죠. 제가 조사한 식당 중 가장 청결하고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 고발을 한 사람 말인데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나요?
목소리가 컸나요? 특권의식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나가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복수하고 싶어 했죠. 검사관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실패했군요. 그의 불만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식당을 시 우수상 후보로 추천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 대우 방식, 음식 품질,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상 따위는 필요 없어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우수상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식당 명성은 높아졌고 옳은 일을 위해 맞선 친절한 주인 이야기에 이끌린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부유한 가문이 박 씨를 파멸시키려던 시도는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 그들의 잔혹함이 오히려 그의 마케팅이 된 셈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년 후 민호의 8번째 생일의 지원은 그를 고급 식당에 데려갈 만큼 돈을 모았다. 다른 곳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박 씨, 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1년 전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에서 생일을 축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지원은 정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한 옷과 새 신발을 신고 있었다. 살이 오르고 눈도 더 이상 움푹 패지 않았다. 민호는 키가 더 커지고 건강해졌으며 자신감도 넘쳤다. 그들은 자선 대상이 아닌 식당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품위 있게 앉아 있었다. 특별한 날이면 늘 그러했듯 박 씨도 함께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민호에게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소년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옛날 이야기, 한국 전쟁 이야기, 재건된 나라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친절함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남을 돕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모습임을 보여주었다. 박 선생님, 저녁 식사 중 지원이 말했다. 저 돈 모았어요. 그 첫날 밤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갚고 싶어요. 저희에게 주신 식사, 일자리, 아파트까지. 절대 안 됩니다.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돈은 빚진 게 아니야, 지원아. 네가 빚진 건 세상에 베풀어야 할 친절이지. 그게 내가 원하는 유일한 갚음이야.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도와주고 배고픈 걸 보면 먹여주고 무너진 걸 보면 일으켜 세워줘. 그게 바로 내게 갚는 방법이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약속할게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게요. 그럴 거야.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네가 신입사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 그들을 환영하고 가르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 말이야.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야. 식당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결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친절함이야. 세월이 흘렀다. 민호는 자랐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 최고의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경영학을 공부했다. 매년 여름이면 박 씨 식당에서 일하러 돌아왔다. 졸업할 때쯤엔 여러 곳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다. 명문 기업들, 높은 연봉, 코너 오피스. 어머니가 한때 그에게 꿈꾸던 바로 그런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화려하지 않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소박한 곳이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어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삶을 재건하려는 전과자들, 저축이 없어 은퇴하지 못한 노인들, 구조와 목적이 필요한 가정이 해체된 10대들. 그는 그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존중하며 대했다. 박 씨가 어머니에게 준 것과 같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 문 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간판을 걸었다. 친절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가르쳐 주신 박 선생님을 기리며
박 씨는 2해 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사랑과 친절로 맺어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든 듯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지원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호가 그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주방 직원들 모두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장례식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언젠가 박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절실할 때 친절을 베풀어 받은 적이 있었다. 장례식은 슬프지 않았다. 잘 살아온 삶을 기리는 자리이자 그 사람 자신보다 오래 남을 친절의 유산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지원은 장례식장에 서서 꽃다발을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녀가 민호에게 속삭였다.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하셨죠. 아니에요, 엄마. 민호가 말했다. 우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에게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건 다른 종류의 구원이에요. 더 나은 구원이죠. 오늘날 민호의 식당은 번창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5곳의 지점을 운영하며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모든 지점에서 그는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한 자리를 비워둔다. 박 씨가 그랬던 것처럼. 직원들은 망설이고 부끄러워하며 절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살핀다. 그들은 자선이 아닌 존엄성으로 그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자 그는 7살 때 비오는 밤의 이야기를 해준다.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시간을 걸었던 날. 친절한 노인이 돈은 일시적이지만 친절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준 날.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베풀매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 가끔은 한밤중에 식당에 손님이 없고 고요해지면 민호는 예약된 테이블에 앉는다. 눈을 감으면 시간 너머로 박 씨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내게 무엇이 있다면 다른 일을 도와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다. 매일매일 박 씨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이 친절의 유산이다. 비오는 밤 한 끼 식사가 어떻게 수백 명의 삶을 바꾼 운동이 되었는지, 그날 밤에 부유한 가족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사라졌다. 모든 잔인한 사람들이 결국 그러하듯 잔인함은 순간적으로 기억되지만 친절함은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름은 잊혔지만 박 씨의 이름은 모든 자비의 행동, 모든 예약된 테이블, 그리고 잔인함보다 친절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살아 숨쉰다. 이것이 박 씨가 깨달은 진리이자 그가 전한 교훈이다. 그래서 그가 떠났음에도 그의 정신은 세상에 퍼져나가는 온갖 친절의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다. 비 오는 밤, 지원이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고급 한우의 맛이 느껴진다. 부엌 근처 작은 테이블의 온기도 여전히 느껴진다. 박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두 분 다 왕처럼 드세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짓는다.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왕족의 품격은 돈이나 지위, 값비싼 옷차림이 아니라는 것을. 왕족의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왕족의 품격은 남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짓밟는 것이 아니다. 왕족의 품격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민호는 모든 식당에 박 씨의 사진을 걸어둔다. 사진 아래에는 아름다운 서체로 쓰인 글귀가 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타인의 굶주림에 하는 것이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존엄과 희망,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위한 굶주림에. 사람들은 종종 민호에게 묻는다. 남을 돕는 일이 지겹지 않냐고, 예약된 테이블의 비용이 아깝지 않냐고, 그 돈을 자신에게 남겨두고 더 빨리 확장해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고. 그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답한다. 박 씨를 떠올리게 하는 미소와 함께. 저 예약석은 비용이 아닙니다. 저에게 과거에 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죠.
한 사람의 친절이 없었다면 될 뻔했던 저를, 그리고 지금의 제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7살 때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박 씨가 될 수 있는 힘을 지녔음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가난이나 부, 식당이나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타인을 짐으로 볼지 인간으로 볼지, 자원을 움켜쥘지 나눌지, 판단할지 이해할지 선택합니다. 박 씨는 50년 전 추운 겨울밤, 낯선이가 그에게 음식을 건넨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 속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수백 명의 삶을 스치고 미래의 흐름을 바꾸며 우리 모두를 넘어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지원은 비 오는 날 그 식당에 들어서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들에게 행복한 생일을 선물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보다 사랑을, 절망보다 희망을, 수치보다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식당 문을 열고 그 자리를 비워둘 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다른 이들을 구하기로 선택합니다. 잔혹함의 고리를 끊고 친절의 고리로 대체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 씨가 깨달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식당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대하기 위해 부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절하기 위해 권력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환영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박 씨가 한 일이고 그가 가르친 것이며 그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제스처나 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친절. 내가 너를 보고, 네 고생을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건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다. 라고 말하는 친절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젖은 채로 부끄러워하며 구석에 흔들리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원과 민호를 기억하세요.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선택한 박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친절은 전염됩니다. 퍼져나갑니다. 하나의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고 그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으며 결국 희망의 파도가 되어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훈입니다. 박 선생님이 깨닫고 전한 진실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해지고 친절해지며 타인을 바라보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상처받은 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박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누군가 왜 남을 돕느냐고 묻는다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누군가 한때 저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전할 차례입니다.